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시장 그 가운데서 종목에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종목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고요. 또 궁금하신 종목 상담 오늘도 함께 이어갈 예정입니다.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이어가 볼 거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지난 채널들을 다시 보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상단에 실시간 스트리밍 채널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하단의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들도 많이 애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황 변동 상황 잠시 짚어봅니다. 자, 오늘은 내마녀의 날입니다. 일단 쿼드러플 유칭데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인데 낙폭이 지금 뭐 더 생기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더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보합권 수준에서 위아래로 코스피는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2145포인트대에서 멈춰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흐름 보시면 2156부터 2142까지 빠졌고요. 그리고 조금 전 시간대 장중 저점 찍고 다시 위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 소폭씩 지금 포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변동 상황이 생겼나 볼 텐데 기관 외국인의 쌍끌림에도 여전합니다. 기관 가운데에서는 지금 연기금만 613억 원 사는 수준이고 개인도 2104억 원 삽니다. 외국인 1859억 원 매도 물량 더 쌓아놨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758까지 올라왔습니다. 소폭 더 상승 흐름 가져가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시면 자, 762가 오늘 장중 고점입니다. 저점은 1시경에 757 찍고 지금 다시 올라오려는 움직임인데 그다지 힘은 세지 않아 보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쌍끌림 매수입니다. 외국인 기관의 쌍끌림 매수 그리고 기관은 전주체가 골고루 사고 특히나 연기금이 오늘 많이 삽니다. 개인은 678억 원 상승장에서 팔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135원에 거래가 되면서 2원 40전 상승, 달러 강세 가져갑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짚어봅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그렇게 요란하게 움직이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 정리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이날 코스피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완화와 그리고 이런 그 소식 등에 의해서 장 초반 강세를 보이며 장중 2150선을 회복했지만 오후가 접어들면서 외국인이 매도 수량을 늘어남에 따라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시간가량 남아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관망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은 이제 미국과 그리고 유로존의 경제 지표가 개선됨에 따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된 점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 의회가 노딜 브렉시트를 거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뒤에 파운드화와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며 달러가 약세를 보인 점도 향후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통상 내마녀의 날로 불리는 쿼드러플 위칭데이인데 위아래로 흔들기는 심하나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외국인의 선물 옵션 합성 포지션을 보면 하락의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이나 최근 7거래 연속 하락으로 상당 부분 포지션이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200 기준으로 273포인트에서 275 사이에서 장을 마감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특징 세토로는 이제 OLED 장비, 소재, 카메라 모듈 등 코스닥 반도체 업종들이 대거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근 발표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플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 의견으로 변경됨에 따라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향후에 발표될 삼성전자의 대규모 디스플레이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상존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가파른 상승세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같이 시세를 줄 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더 오른 종목이나 그리고 눌림목에서 조정 줄 때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다음 특징 섹터로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루머로 인해서 신라젠이 하락을 시작을 하였고 이후에는 HLB, 셀트리온 등 시가총액 창의 종목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진한 모습 덕에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장세에 약세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로서 제약바이오는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FDA 임상 3상 내지는 호주, 유럽 등 임상 2상 그리고 후보 물질에 대한 특허 등록 등 이런 활발한 종목군 위주로 선별적인 투자가 하신다면은 아무래도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오름세로 나타날 경우에는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 분석상 코스피 지수는 약세장에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7거래일을 하락을 하고 지금 이제 횡보 내지는 또 추가 하락 여부도 놓여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은 3월 27일 내지는 4월 초까지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소식 등으로 인해서 급등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 지수보다는 코스닥 개별 종목으로 선별적인 투자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뭐 조심스럽지만 좀 살펴볼 만한 종목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 괜찮아 보이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SKC 코롱피아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투자 포인트를 두 가지 정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스마트폰이 역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2020년까지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에 대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돼버린다면 이 회사의 베이스 필름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스마트폰이 지금 현재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애플과 그리고 중화권에 갖고 있는 샤오미라든지 이런 제품들에 대한 OLED 탑재가 증가가 된다면 동사의 방향 필름에 대한 수요 증가가 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폴더블 매출에 대해서 증가 기대되는 만큼 이 회사의 베이스 필름에 대한 매출도 증가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국내 고객사의 한 베이스 필름 매출은 19년에는 106억 그리고 20년에는 268억 정도의 이를 전망이라서 지금 현재 19년 기준 매출액의 2.5배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행보를 하고 있고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에 이런 폴더블 시장에 대한 개화가 시작되게 된다면 동사가 가장 큰 수혜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 시점에서는 매수보다는 일단 오늘 정도는 지켜보고 내일 아침에 시초가에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면 목표가는 43,000원, 손절가는 33,000원 정도 잡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메리시증권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스탁의 이청원 본부장 그리고 스톡프렌즈의 이재규 수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청원 본부장부터 바로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출발할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RFHIC입니다. 동사는 통신과 방산용 전력 증폭기를 생산하고 있는 글로벌 2위 트랜지스터 업체입니다.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전자회로 구성 요소로서 전류나 전압 흐름을 증폭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고 있는 장치입니다. 현재 글로벌 1위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포함해서 노키아 그리고 삼성전자 등을 주요 거래처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74.2% 증가한 1,081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39.9% 증가한 274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핵심은 역시 5G입니다.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국외 5G 투자가 시작이 되면서 삼성전자와 화웨이랑 수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려고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도 매우 뚜렷하죠. 거기에 클라우스 슈밥이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언급한 4차 산업혁명,
사물 인터넷과 무인 운송 수단 등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중심에 5G를 기반으로 한 통신이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5G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특정 산업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간접 자본으로서의 색깔이 더욱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사회 간접 자본은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이 꾸준한 실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사회 간접 자본이 가진 장점을 활용하여 투자를 진행한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워렌 버핏입니다. 참고로 제가 워렌 버핏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건데요. 버핏을 가치 투자의 대가로 알고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책을 보더라도 가치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제목 혹은 내용에 항상 담겨 있죠. 다만 버핏의 가치 투자를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고 실적이 완만하게 증가하면서 ROE, 즉 자기 자본 이익률이 20 이상인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책이 너무나 많고 사람들 또한 이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버핏의 투자 성과에 관한 고찰이라고 하는 논문을 여러 개 읽어보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책과 그 내용이 상당히 상이합니다. 기본적으로 버핏 같은 경우에는 우량주에 대한 투자 비중이 75%나 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우량주라고 하는 것은 사회 간접 자본과 관련된 기업, 예를 들면은 우리로 치면은 한국전력과 같은 기업이 되겠죠. 보유 기간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깁니다. 평균적으로 17년 4개월 정도를 보유하는데, 참고로 보유기간이 이렇게 길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수익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이유는 시장 참여자의 요구 수익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무위험 이자율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해당 국가의 3년물 국채 금리죠. 그리고 이러한 금리 변동 수준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17년 동안 연 3%의 수익이 꾸준히 발생했을 경우 수익률은 65.28%가 나옵니다. 결국에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를 오히려 상회하는 큰 폭의 수익을 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다시 한번 동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에 통신이라고 하는 것, 5G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 간접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완만한 실적이 더 이어지게 될 경우 동사의 기업 가치는 장기적으로 더욱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얼마 전이었죠. 2월 26일 34,4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터치했습니다. 전 고점이었던 9월 7일 기록한 29,550원을 돌파한 이후 일정 부분 시장이 약세를 보인다는 점, 그에 따라 매도 물량이 출하되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금일 종가를 매수 가격으로 하고요. 목표 가격은 조금 높게 45,000원, 손절 가격은 22,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G전자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전업체입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8,290억 원, 매출액은 15조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수익성 호전은 전통적으로 성수기라는 점, 그리고 가전과 TV는 물론 공기청정기와 건조기를 비롯해 신성장 제품이 국내에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미세먼지 사태를 국가 재난에 새롭게 포함시키는 미세먼지 대책 긴급 법안이 제대로 처리가 될 경우 공기청정기의 판매량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크게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반도체 부문에서의 성과는 여전히 좋지 않다 하더라도 동사는 반도체 부문에서의 역량 강화보다 가전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다는 점, 그래서 해당 사항을 주된 변수라고 생각하고 동사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보입니다. 수급적으로 기관의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1개월간 단 이틀을 제외하고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됩니다. 주가 흐름 판단하였을 때는 지난 10월 최저점을 찍은 이후 반등세도
뚜렷하게 나오죠. 결국 기관의 매수, 저점 구간에서의 반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인을 토대로 LG전자를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수 가격은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릴 거고요. 목표 가격은 83,000원, 손절 가격은 6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비케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의원과 약국의 EMR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여기서 EMR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 정보관리 편의성으로 대부분의 의원과 약국에서 적용이 되고 있고 동사의 의원시장 점유율은 약 50%, 약국의 경우 점유율이 35%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성액 기반 수익 구조로 매월 안정적으로 현금이 유입됩니다. 의원과 약국이 최근 신도시 형성으로 인해 감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동사의 EMR 매출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EMR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부가 사업이 해당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부가 사업은 SMS, 대기번호 알림 모니터 등으로 최근 차별화를 위해 이를 적용하는 병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 경쟁사 대비 다양한 부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년 전 인수한 비브로스 같은 경우에는 의원과 약국을 검색해주는 똑딱이라고 하는 어플을 출시했습니다. 해당 어플의 경우 유비케어의 EMR 플랫폼과 연동하여 모바일 접수 기능을 탑재해놨고요. 그래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모바일 접속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해당 어플의 수익화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갖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이틀 전이었습니다. 3월 12일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시장이 특히 코스닥 지수가 2% 이상 상승하는 상황에서 동사 같은 경우 장중 8%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보였고 중요한 고점 5,04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크게 무리 없이 돌파를 했습니다. 거래량 또한 크게 증가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의 추세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우선 지난 4월 17일 기록한 5,950원 정도로 잡고요. 손절 가격은 4,445원 잡고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HDC입니다. 동사는 HDC 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36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종속회사로 현대 EPI 서비스, IM컨스 등을 보유하고 있고 종합부동산, 자산관리, 첨단 신소재 등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종속회사 3가지를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동사가 81.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HDC 아이파크몰입니다. 해당 회사는 16년 말에 시작한 중축 공사를 지난해 여름 완료하였고 중축에 따른 수익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지분의 50%를 가지고 있는 신라 면세점입니다. 재판매를 중심으로 중국인 관광객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성장 중에 있습니다. 또한 따이공 규제가 소폭 완화되었죠. 그래서 소비력이 크게 증가한 것이 결국에는 동사의 우호적인 경영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동사가 33%의 지분을 보유한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해당 회사는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만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가치가 매우 높고 실적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올해에는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건설 부분이 30%, 유화 부분이 30%, 유통 부분이 40% 수준의 매출 기여도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주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은 물론 기관의 연이은 매수세도 유입되기에 저점 구간에 있는 현 시점에서 동사를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은 25,600원 제시해 드릴 거고요. 손절 가격은 17,25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한전기술입니다. 동사는 발전소와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 업체로 원자력,
수력 발전소 등의 설계와 건설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154억 원을 기록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매출액은 1,606억 원을 기록하면서 견고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원자력 부분에서는 가동 원전, 개통 설계, 기술 용역 등 관련 사업에서 매출이 증가하였고 에너지 신산업 부분 또한 신규 수주가 이어짐에 따라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액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 매출액은 원전에 대한 안전성 강화 요구에 따른 사업 확대, 신규 수주 매출이 예상보다 많이 발생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은 기존 고정비용으로 작용하고 있는 판관비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겠죠. 참고로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판관비가 증가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매출액 증가율 대비 판관비 증가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경영 환경이 다양한 변수에 의해 악화될 경우 판관비에 대한 부담이 고스란히 기업 가치를 훼손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 가치의 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주가의 하락 혹은 주주 가치의 훼손을 의미하겠죠. 다행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간 판관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시도한 끝에 현재 체질 개선을 일정 부분 이루어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기관의 매수 우위가 그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도 간헐적으로 유입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 주가가 바닥권에서 탈피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보여지고요. 올 1월 14일 큰 폭으로 거래량이 증가한 이후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전혀 꺾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2월 28일 이후로 일정 부분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그 조정이 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조정 구간에 있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목표 가격은 32,000원 제시해 드릴 거고요. 선별 가격은 23,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전기술까지 5종목에 대한 가격 정보까지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제 이재규 전문가 바로 연결합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준비한 종목은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바로 PNE-솔루션이라는 회사인데요. 최근 들어서 2차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흐름이 특징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에게서 굉장히 좀 멀어져 있는 섹터일 수가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미리 해놨을 때 나중에 추후에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면 충분한 수익이 창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쫓아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수익률이 많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매수를 해놓으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PNE-솔루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2차전지의 후공정 장비 업체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장비를 납품하기 때문에 주요 고객사들의 대규모 설비 투자가 일어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회사입니다. 2차전지 활성화 공정 과정에 들어가는 포메이션이나 사이클로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사의 대규모 증가에 따른 수주 증가 그리고 그런 수주 증가를 통한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올해 그래서 생산량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생산량이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원가 절감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이제 중국 등 해외 진출에 대한 모멘텀도 좀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이 다각화된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니까 참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13,500원 이하, 목표가는 1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요. 어제 오늘 좀 주가의 낙폭이 좀 크게 나온 회사입니다. 바로 J콘텐트리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드라마를 제작한다든지 콘텐츠 관련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국내 대표 콘텐츠 관련주라고 해서 콘텐츠 관련주고요. 메가박스 대주주인데 올해 메가박스의 상장 내용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회사에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번 달 28일에 그 필름몬스터라는 회사를 M&A로 해서 지분을 가지고 온 상태인데, 이 데이 콘텐츠리가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제작 캐파가, 드라마 같은 부분에 대한 제작 캐파가 작았었던 리스크, 단점이 있었던 부분인데, 정상적으로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이 필름몬스터라는 회사를 M&A로 가지고 오면서 충분히 앞으로의 성장성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해서 좀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120일선을 돌파했다가 고점을 찍고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 121선을 완전히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는 자리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5,400원 이하로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6,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000원, 그리고 목표가를 6,2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세 번째 종목인데, 사실 오늘도 좀 주가 흐름이 잘 나올 거라고 예상했었던 종목입니다. 바로 레이언스라는 회사인데요. 오늘 이제 우리나라에서 키메스라 그래서 의료기기 박람회가 있죠. 의료기기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상장사입니다. 바텍에서 분할을 해서 나온 회사죠. 물적 분할로 설립이 된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병원에 가시면 엑스레이 촬영을 했을 때 그 촬영분을 이미지화할 수 있는 디텍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디텍터에 대한 개발, 그리고 설계, 제조, 판매까지 회사 자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회사의 성장성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디텍터에 관련되어 있는 국내 1위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의료기기에 관련되어 있는 메리트도 분명히 있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디텍터라는 것이 사람들에게만 쓰이는 것이나 의료기기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2차 전지나 반도체 업황이 커지면서 제품의 다양화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엑스레이를 디텍터를 이용한 부분들이 산업용으로도 사용된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용 매출에 따른 실적 성장도 과시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업인 의료기기 쪽에서의 메리트도 있고 산업용 매출 증가 역시도 메리트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엔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동물 관련 의료기기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뭐 반려견이나 뭐 반려묘라 그래서 동물들을 많이 키우게 되는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메리트가 이 자회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레이언스가 0.9% 정도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자리인데, 매수하기 적합한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16,900원 이하로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19,500원, 손절가는 14,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네 번째 종목을 할 텐데,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좀 주가 흐름이 안 좋았었던 기업입니다. 화장품 관련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코스맥스라는 기업이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OEM, ODM 화장품 업체인데, 글로벌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ODM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2015년도, 4년 전부터 계속해서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좀 긴 호흡으로 접근했을 때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연매출이 1조가 넘어갔었던 회사인데, 이런 2018년도에 실적이 돌아선 것, 실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2019년도 1분기에도 지속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2019년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성장 역시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화장품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북미 지역에 대한 사업 영역도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메리트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 화장품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괜찮은데, 코스맥스가 규모는 크더라도 그만큼 안정성이 담보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차분히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14만 원 이하로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조금 높이 잡아서 17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2만 5천 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인데요. 바로 CS 윈드라는 회사입니다. 제가 인센티브를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었던 회사인데, 풍력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풍력 관련주 중에서는 타워를 만드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 CS 윈드 같은 경우는
해상타워에 적합한, 해상타워를 주력 상품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상타워에 관련되어 있는 메리트가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이 CS 윈드가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 정부에서 해상풍력단지를 건설을 하고 있는데 그 건설에 대한 설립이 100% 인가가 되고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베트남 시장에 진출해 있는 이 CS 윈드 같은 경우도 충분히 메리트가 될 수 있고 수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베트남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풍력 시장이 막 개화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해상타워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죠. 2030년도까지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 들어서 ECS 윈드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며칠 전에 영국 정부에서도 이 풍력 발전에 대한 캐파 확장을 지금 공식화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6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영국에서 이 풍력을 이용한 발전 양이 8기가와트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20년 정도가 걸렸다라고 해요. 근데 얘들이 지금 이 연구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30와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8기가와트, 30기가와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8기가와트까지 만드는데 20년이 걸렸는데 20기가와트를 넘어서 30기가와트까지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당분간 10년, 20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CS 윈드라는 기업 하나만 수혜를 받는 게 아니고 이 CS 윈드뿐만 아니라 풍력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CS 윈드 같은 경우는 베트남이나 영국에 진출로 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기업들보다는 충분히 메리트가 더 큰 회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그리고 영국에서 이 풍력 발전에 관련돼서 메리트를 느끼고 있고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이유는 원전에 관련돼서 실패를 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 그로 인해서 6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수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CS 윈드라는 기업이 진출해 있는 나라마다 풍력 발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메리트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수가는 32,000원 이하로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10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9,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력 발전 관련 CS 윈드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제 두 분의 단기 추천 종목들 지난번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의 흐름 리뷰해보고요. 이번 주에 단기 추천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청원 본부장 연결합니다. 자화전자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나요? 우선은 제가 추천한 이후로 시장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밀렸습니다. 특히 지난 2월 28일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에 그날 시장 전체가 한 차례 무너졌죠. 그때 충격이 컸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6.6%나 하락했는데 다만 그 이후로 특히 오늘 장중 3.4%나 오르면서 당시의 손실분을 또는 주가 하락분을 지금 메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출발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홀딩할 것을 권해드리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지난해 영업이익이 우선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 추가율이 약 6,000%까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비록 단기적으로 들었지만 장기적으로도 결코 나쁘지 않은 만큼 자화전자 대략 19,35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까지 홀딩할 것을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자화전자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이십니까? 네, 이번 주에는 제가 유비케어라고 하는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동사에 대한 설명은 조금 전에 자세하게 했습니다. 이제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 지난 4월 17일에 고점을 찍은 이후 계속해서 주가가 횡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난해 10월 국내 증시 자체가 크게 하락하는 시점에서 동사의 주가도 하락했지만 최근에 다시 회복이 됩니다. 구체적인 날짜가 6월 22일 그리고 8월 31일 그리고 3월 5일 이 세 번에 걸친 거래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격대가 5,040원입니다. 그러면 이 5,04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한 번에 뚫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고점, 즉 저항 가격으로 작용했던 그 구간은 이제 지설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히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시세가 나온 걸 토대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입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5,950원 제시해 드릴 거고요. 손절 가격은 4,445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유비케어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 오늘 아무래도 쿼드루플 위칭데이인데 지수가 장 후반에 또 움직입니다. 코스피가 기관 매수가 지금 시작이 됐고요. 소폭이지만 매수로 전환됐습니다.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0.37% 2156포인트대까지 현재 지수 오름세를 보이고요. 코스닥 역시 0.5%가 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자, 이번엔 이재규 전문가 연결합니다. 슈프리마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슈프리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프리마가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이번 주 월요일에 잠깐 아랫꼬리를 가는 과정에서 순절가를 살짝 이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절이 됐어야지 정상인데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전에 말씀드렸었던 손절가 24,000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29,500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공사 같은 경우는 지문인식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안에 내장이 되는 지문인식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좀 요번에 삼성에서 나왔었던 신제품에서 지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잠시 이슈가 되면서 그때 당시 투매가 잠깐 이루어졌었는데 그 다음 이후로 3거래일째 양봉이 나오면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2019년도에도 영업이익이 50% 이상 성장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손절가를 24,000원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목표가는 29,500원까지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러면 어떤 종목이 좀 단기적으로 괜찮아 보이십니까? 네, 지금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린 종목이죠. 바로 P&E 솔루션이라는 기업인데 제가 지금 시장을 보면 시장이 좀 올라오고 있죠. 사실 며칠 동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선물 시장에 대한 매도금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매도 계약이 추가적으로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한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좀 매수 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2시 30분이 지나가면서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에 대해서 강력하게 매수 전환이 되면서 시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시장이 올라오게 된다면 우리가 이번 주 오늘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쿼드러플 위층데이가 지나가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거기서 힘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시장에서 조금 조용했었던 섹터들에 대한 강력한 모멘텀이 좀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2차 전지 관련주에서 P&E 솔루션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립니다.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있었던 투자자분들이 지루함을 느끼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과정에서 종목들을 줄이거나 매도를 하면서 떠나갔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 자체가 좀 가볍게 움직일 만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P&E 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쨌든 2019년도에 고객사 대규모 증설에 따른 수주 증가가 예상이 되고 그로 인한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2차 전지라는 성장성도 분명히 가지고 있고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 부근에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5,500원. 손절가는 제가 저번에 슈프리마 손절가를 굉장히 짧게 잡아드렸더니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손절가를 12,000원까지 조금 여유 있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E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 단기 접근 종목으로 추천받아봤습니다. 이제 시장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 시장의 특징 어떻게 보십니까? 이청원 본부장님. 네, 금일 시장 사실상 코스닥 같은 경우에 역시 반도체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쿼드러플 위칭데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죠. 우선은 올해 같은 경우 현물 시장에서 현재 외국인이 약 3조 5천억 원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죠. 그런데 선물 시장에서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두 힘이 팽팽하단 말이에요. 팽팽한 상황에서 옵션 시장에서도 어떠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은 만큼 오늘 올해 첫 번째 쿼드러플 위칭데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크게 지수 자체의 변동성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장중에 큰 폭의 급등락은 있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 2시 20분부터 대략 3시 정도까지 지수가 크게 상승을 합니다. 기존에는 역시 외국인의 수급이 있었는데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기존에 매도 우위로 취한 이후 지금까지 약 1,395억 원 수준의 매수세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이게 가격을 크게 지수 자체를 올렸다고 할 수가 있고요. 덕분에 옵션 시장에서 오늘 드라마틱한 또 가격 변동이 나옵니다. 콜옵션 행사 가격 275.02 기존의 0.52 정도의 가격이었는데 불과 40분 만에 가격이 4배나 상승하고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첫 번째 선물옵션 동시 만기라고 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은데 다행스러운 것은 장중의 변동성은 있지만 지수 자체의 변화를 이끌 만큼의 큰 변동성은 없었다라는 점. 현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사실상 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이 지난 이후 국내 증시는 다시 한번 안정 그리고 지수의 상승 흐름이 고스란히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재규 전문가 이번에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시장에서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제가 오늘 아침에 개장하고 나서 바로 상한가로 들어갔었던 종목이죠. 바로 DNT라는 종목을 특징적으로 좀 가져왔는데 DNT 같은 경우는 OLED 관련주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SFA라는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면서 OLED에 관련되어 있는 삼성이나 대기업들, 중국 쪽에서의 투자들 때문에 OLED 장비주들을 좀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DNT 같은 경우도 OLED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회사예요. 시가총액이 한 200억대 정도 되는 회사인데 최근 며칠 동안의 수급 포지션을 보면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회사인데도 매수가 들어오는 거 보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만큼 OLED에 관련되어 있는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들이 있고 그 회사들에 납품을 하고 있는 벤더 업체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대기업들이 OLED에 관련되어 있는 투자를 계속해서 늘리고 중국 기업들도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OLED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2019년도 내내 좀 살펴볼 수 있는 종목군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주로서는 SFA라든지 탑 엔지니어링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서 OLED 관련주들 연말까지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OLED 관련주들에 대한 시장 특징 말씀해 주셨고요. 이청원 본부장님. 네. 예. 시장 특징 종목을 지금 사실 딱 꼽아주시지는 않았었거든요. 예. 그 부분 한 번 더 여쭤볼까요? 예, 오늘 제 눈에 보였던 종목은 YOM입니다.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실적이라든지 관리 종목과 관련된 지정 이야기가 있음에 따라 주가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였는데 이제 관리 종목에서 탈피가 되었죠. 거기에 대한 이슈에 따라서 오늘 장중 11% 이상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나옵니다. 지금 시점에서 눈여겨볼 게 이제 이런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기존의 관리 종목이었는데 여기에서 탈피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탈피가 되는 그날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할 경우 추후의 흐름도 매우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장 눈여겨보여지는 종목은 YOM이었습니다. 네, YOM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LG 종목 들어와 있습니다. 7723번님께서 73,500원에 비중 20% 들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청원 본부장님 LG 어떻게 할까요? 네, 우선은 보유를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다행히 매우 조금이지만 약수익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이나 LG전자 그리고 LG유플러스 등 LG그룹 전체의 지주회사죠. 아무래도 실적이라든지 주가 흐름은 결국에는 자회사들의 흐름에 따라 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행히 LG그룹 전체에 있는 크게 주목받을 수 있는 LG유플러스나 LG화학이나 LG전자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올 1분기 영업이익이 8,290억 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자회사들의 흐름이 조금이라도 더욱 개선되면은 주가의 상승은 조금 더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여드립니다.
하지만 주가의 변동성이 큰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수익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 아래 목표 가격을 짧게 79,000원, 손절 가격 또한 짧게 72,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손절가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황금 ST1218번님께서 1,100원의 비중 30%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규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황금 ST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낙폭이 갑자기 커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2월 28일 날 밀렸네요. 북미 정상회담 결렬 소식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피해를 받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회사인데, 공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테마성보다는 회사 자체의 가치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호구로 봤을 때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9,87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매수가 대비해서 좀 빠져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공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손절가를 잡아서 비중이 30% 정도 되시기 때문에 제가 손절가를 좀 잡아서 말씀드려보자면, 손절가는 아랫부분으로 9,500원을 잡아드릴 겁니다. 9,500원까지 내려온다라고 해서 한 번에 전부 다 덜어내기보다는 한 20% 정도만 남겨놓고서 덜어내신 다음에 9,500원대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게 된다면 조금 더 홀딩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단부로 목표가를 잡아드리자면 일단은 21선이 강하게 꺾이고 있는데 이 자리까지는 매물대서 좀 걸릴 것 같기 때문에 1,500원을 일단 단기 목표가로 좀 잡아드릴게요. 이 1,500원이 살짝 수익 구간으로 들어가는 구간이긴 하지만 굉장히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 자리를 찍고서 빠질 수도 있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데 비중이 30%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 1,500원 자리에 도달을 했을 때 비중을 20%까지 줄여놓은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금이 너무 적다라고 한다면 20%, 30%의 투자 비중이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자금이 큰 상황에서 한 종목에 30% 정도 매매를 한다라는 것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황금 ST 말씀을 해주시면서 1,500원이라는 가격대를 지켜달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청원 본부장 연결해서 이제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대유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19,550원, 비중 20%, 6815번님의 문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청원 본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우선은 보유를 조금 해주시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경협주죠.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었고 현재 추후에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만한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언제 열릴지도 모르고 설령 개최가 된다 하더라도 정상회담이 열린다 하더라도 예전만큼 그 기대감이 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의미를 갖는데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이 또 열린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어떤 불확실성이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 차례 점핑하는 구간에서 또는 해야 되는 구간에서 그때 그 기억이 안 좋았기 때문에 추후에도 걱정이 많이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대유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목표 가격을 17,250원으로 조금 짧게 잡고 손실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손절 가격은 15,250원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유는 지금 손절 처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8174번님의 남화토건 13,850원에 비중은 30%. 이재규 전문가님, 남화토건은 어떻게 할까요? 네, 남화토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화토건 같은 경우도 경협 성향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죠. 오늘 4%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그 경협주들 같은 경우에 강력한 모멘텀은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30%나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이번 옵션 쿼드러플 위칭 데이를 잘 넘겨서 내일이나 다음 주부터 정상적인 시장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기관들과 외국인처럼 큰 자금을 운용하는 주체들이 매매할 수 있는 다른 산업종 섹터를 잡아가시는 게 조금 더 복구가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손실폭이 이렇게 커져 있는 상태에서 한 번에 손절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홀딩을 권해드리고요. 홀딩을 권해드리는 자리에서 3월 11일에 만들었었던 저점인
9,5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그때는 좀 힘드시더라도 20%까지 비중을 줄여주시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11,0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종목과 마찬가지로 11,000원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20% 이내로 비중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남아토건이라는 회사가 회사 자체만 보면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 판단을 하기로는 경력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력주 하나만 보고 가기에는 지금 어찌 보면 대형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 자금은 일단 대형주나 시장에서 이슈가 쏠리는 종목군들을 매매하시다가 추후에 이제 남북 경협주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거나 남아토건의 변동성이 커지면 그때 재차 좀 매매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아쉽겠지만 일단은 저는 뭐 올라가 주길 바라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목표가를 11,000원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비중을 좀 줄여주신 다음에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손절가를 굳이 잡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11일 저점인 9,5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 너무 많네요. 네, 비중이 30% 조금 많다라는 부분에 지적을 좀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이어갑니다. 국동 종목 매수가 2,800원. 5718번님의 문자고요. 비중은 20%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이청원 본부장님, 국동 어떻게 할까요? 네, 우선은 이 종목 또한 보유하십시오. 우선은 동사 같은 경우에 지난해 실적 발표가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2,191억 원, 영업이익은 56억 원, 당기순이익은 18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흑자 전환한 이후 올 1월부터 지금 동사의 주가가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거래량 또한 조금씩 증가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그래도 주가가 상승하는 것에 조금 더 무게를 둬도 저는 좋다고 보입니다. 2월 12일이었네요. 이날 장중에 19%나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가가 소폭 밀렸지만 3월 12일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는 흐름이 나옵니다. 저는 시세가 나오기 정말 좋은 구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3,295원까지 가지고 가도록 하되 손절 가격은 2,555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국동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또 종목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0195번님 MK전자 8,190원에 비중 20% 전망 궁금하다 하셨는데 이재규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네, MK전자 잠시 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효과의 시장이 들어와서 변동성이 커지는 것 같은데 이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MK전자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주가의 낙폭이 좀 가파르게 나왔지만 회사 자체의 가치만 놓고 봤을 때에는 현재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좀 단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동시효과 들어가기 직전까지 거래 대금이 3억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이제 호가창을 보고 계신다든지 매매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지루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기록으로 보셨을 때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매수가를 보면 한 2%에서 3%, 2.5%가량 수익이 나고 있는 자리인데 제 생각에는 일단 홀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익절가를 잡아드릴 텐데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매수가까지도 빠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차익 실현을 하셨다가 재차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MK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익절가는 8,300원으로 잡아드릴 텐데 8,300원을 장중에는 이탈할 수 있더라도 종가에 이탈하게 된다면 비중을 조금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중에 8,3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비중을 일단 10%까지만 남겨놓고 10%는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 나머지 물량은 다시 한번 홀딩을 해보시되 만약에 8,3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단기 목표가는 8,800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00원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만 그 자리 역시 매물대가 두터운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한 번 정도는 한 600, 700원 정도니까 한 8, 9% 정도 수익이 나겠네요. 그 자리에서 이제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재차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제가 오늘 경협주들 몇 종목 봐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MK전자 같은 종목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록으로 보셔도 좋지만 좀 거래가 적으니까 재미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K전자 말씀해 주셨고요. 한 종목만 짧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199번님, 가온미디어 만원에 비중 10%. 이차원 본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우선은 보유를 좀 해주십시오. 동사 같은 경우 지난 10월 30일 저점을 찍은 이후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이 나옵니다. 수익성 개선 기대감도 여전히 있지만 사실상 뚜껑을 열어보니 지난해 영업이익은 55%나 줄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인데 수급적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된다는 점, 주가도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점을 토대로 현 시점에서 보유를 하지만 주가의 변동성이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우선은 매수 단가인 10,000원 정도에서 가급적 청산을 하고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온미디어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마감지수 이제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9포인트 정도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0.4%대까지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2150선 위로 한참 올라온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가격이 오늘 장중 고점이고요. 한 직전에 2142까지 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지금 기관 매도가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수급이 좀 변동이 생기면서 이렇게 된 건데 수급 상황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관 매수하고 외국인 파는데 그런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2천억 원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기관은 매수로 전환을 했지만 그 물량들을 외국인이 지금 파는 물량들이 기관이 지금 받는 모양새가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개인이 1,641억 원 지금 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더 살펴보면 금융투자 쪽이 지금 매수가 181억 원 들어왔고요. 투신이 183억 원까지 매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무려 708억 원 순매수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삼성전자가 상승 전환했고요. SK하이닉스도 보합권까지 올라왔고 LG화학이 지금 시총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1.65% 상승. 셀트리온 1.2% 빠집니다.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볼 텐데 현대차는 여전히 낙폭이 3%대,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3%대 낙폭하지만 한국전력, 포스코네이버는 강보합권 수준을 유지를 해줍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봅니다. 자, 코스닥 시장 보시면 758포인트, 코스닥은 큰 지수의 변동은 장중에 지금 오후장에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그래프가 762부터 757까지 빠진 이후에 이 부근에서 지금 오후 들어서 계속해서 위아래로 2포인트 내외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 그래프를 통해서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은 여전히 팝니다. 605억 원 팔고요. 기관 외국인이 사는데 외국인의 매수 물량 많이 줄었습니다. 151억 원대까지 줄었고 기관 706억 원 가운데 금융투자가 336억 원, 투시는 76억 원, 그리고 연기금이 오늘 엄청 사네요. 728억 원. 거래소보다도 코스닥 시장에서 연기금은 더욱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시총 상위주들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오늘 어렵습니다. 2.13% 빠지고 CJENM도 하루 좀 조정이 나오네요. 바이로메드 역시 그동안에 워낙에 가파르게 올라온 모습이 있어서 오늘 시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쏟아져 나오는 모습이고요. 신라젠 기술적 반등은 나왔지만 점점 반등폭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 66,000원까지 반등합니다. 다음 6위부터 12종목들입니다. HLB가 오늘 낙폭이 좀 크네요. 3.51%. 메디톡스 역시 60만 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또 맞고 내려옵니다. 2.33% 하락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1.45% 빠집니다. 일단 9만 5천 원대까지 다시 밀려 내려오고 펄어비스 역시 계속해서 급락하다가 최근에 반등이 좀 나오면서 18만 원대 회복을 했는데 18만 원대 초반까지 다시 2%의 낙폭이 생깁니다. 코롱 티슈진만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다 보니까 거래소 쪽에서의 그 수급의 싸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을 주고받는 그 모습들이 장 후반에 많이 나타났는데 일단은 정확한 지수 나오기 전에 시장 상황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원 본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 다행스럽게 지수의 등락폭만 본다면 큰 폭의 변화 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의 흐름이 꽤나 많이 상이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월 28일 충격 이후 지수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한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당시의 충격을 바로 회복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그 차이가 뭔가라는 질문에 단연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던 바로 오늘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3월 이후로 계속해서 선물 시장이든 현물 시장이든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어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롱 포지션,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다가 여기에 대한 두 투자 주체의 방향성이 달랐기 때문에 지수가 크게 올라가지도 하락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이 조금 더 이끌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기존의 코스피에 대한 방향성을 밑으로 뒀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 더 밀렸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오늘 어쨌거나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포지션이 구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 장에서 외국인들이 롱 포지션, 현물이든 선물이든 매수 포지션을 취하게 될 경우 다시 한번 1월부터 보인 그러한 상승 흐름이 코스피에서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업종별로 보았을 때는 역시 반도체,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좋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위주에서 흐름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요 며칠간 좋지 않았지만 저는 금방 회복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회복에 따른 수혜는 전기전자와 반도체 업종에서 가장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해당 업종을 내일부터 눈여겨보면서 포트폴리오에 담으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느껴진 오늘 장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규 전문가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쿼드러플 위칭데이였죠.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1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 상승과 하락이 몇 차례 반복되긴 했습니다. 지금 장이 마감되고 나서 보니까 코스피에 대한 외국인 포지션이 굉장히 재미가 있네요. 공시효과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만 해도 2,000억 이상 매도를 하고 있었던 외국인이 공시효과에서 2,994억까지 매수를 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선물에 대한 매매 포지션도 2시 30분 때까지만 하더라도 1,400억 이상 매도를 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장 마감이 시장이 증시가 현물이 마감된 현재 시장에서는 1,300억 정도 순매수 전환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 시장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견조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1월 말 수준으로 많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장이 2월 25일 날 단기 고점을 찍고 한 3주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4거래일, 5거래일 정도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힘을 더 내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이나 중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5%까지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중국 증시가 많이 하락하게 된다면 오늘 유럽이나 미증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우리 시장도 내일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보면 선조정을 어느 정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월 초에도 연중 최저점, 작년에 저점까지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한 달가량 계속해서 올라왔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제 대형주 위주의 반등 장세가 어느 정도는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두 분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스탁의 이청원 본부장, 스톡프렌즈의 이재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가 상승 흐름으로 마감했습니다. 0.34%나 올라가면서 2155.79포인트의 장 후반에 힘을 좀 냈습니다.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은 0.26% 오히려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됐습니다. 756.82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원달러 환율 짚어봅니다. 2원 20전 올라가며 1134원 80전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시장의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어제 미국장이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오전 내내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하루였죠. 오늘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그 트리플 만기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변화가 컸죠. 막판까지 기관이 매수해주면서 시장을 방어해주다가 동시호가에는 외국인이 매수하고 기관은 매도하는 국면으로 나왔죠. 근데 막판까지 기관이 살 때 가장 핵심은 기금이었습니다. 연기만 7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방어해줬고요. 동시호가에는 2,800억을 벌입니다. 수급이 갑자기 순식간에 변화가 나타나서 아마 좀 의아하겠지만 만기나는 항상 이랬다라고 보시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오늘 수급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이 동시호가에 3,000억을 매수했고요. 기관이 4,500억을 매도했습니다. 원래 개인만 매수를 했던 시장이었죠. 그래서 개인만 매수하고 있다가 기관이 매수했다가 기관은 매도로 바뀌고 외국인이 다시 매수하는 상황.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외국인들이 만기의 그 결제 가격을 높여준 그런 형국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시아 시장을 보니까 대부분 다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이었고요. 대만도 약보합이지만 중국은 1.4%, 또 심천 성분 지수도 2% 정도 하락하면서 시장을 흔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이나 중국의 영향권에 있지 않은 모습이 자꾸 나타나고 있죠. 어느 하나라도 커플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본다면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어저께 미국장이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는데 전날 보잉에서 만든 비행기가 떨어지면서 추락하면서 시장이 약간 흔들렸죠. 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그 악재가 단 하루로 끝났고요. 오히려 미국은 경제지표 호전에 반등에 성공합니다. 저는 이제 경제지표 호전이라고 해서 어떤 내용인가 봤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경제지표 하면은요 2가지로 압축됩니다. 고용 아니면 인플레이션. 근데 어저께는요 내구재 주문이 증가했다라는 거 하나고요. 건설 지출이 6개월 만에 증가했다. 이 2가지 이슈였습니다.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요 이 지표로 가지고 주가를 끌어온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이 2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말 펄펄펄 끓는 시장이 재료가 없어서 호재 재료만 나와도 터지는 올라가는 그런 장이냐, 아니면 악재밖에 없는 상태에서 호재를 기다렸냐, 그러니까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날 경우 이런 식이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시장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이 재료가 없어요. 상승의 재료가. 그러니까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그러니까 재료가 나오니까 올라가는 그런 상황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문제는 반등을 했지만 추세로 갈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월봉 말씀드렸지만 지금 갈 수 있는 곳은 별로 없어요. 헤드앤숄더에 걸릴 건지 3봉으로 갈 건지 이거의 싸움일 뿐이다 라고 해석한다면 지금 반등이 주는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죠. 중국과 무역협상에 대해서 시간 충분히 갖고 진행할 거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을 거다. 이런 발언을 하는 거 보면 지금 중국과 무역협상이 그렇게 만만하게 흐르는 상황은 아닐 거다라는 해석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좀 볼까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중요한 구간에서 올랐었어요. 어저께도 제가 좀 한번 올라가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못했어요. 한 0.5% 정도 올랐는데 지금 올라간 지점이 21선이 이렇게 눕는 자리에 맞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전환선과 21선 사이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형국이다. 자, 그 얘기는 이 지점을 빨리 뚫지 못하게 되면 갈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장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차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새벽 정도에는 좀 가파르게 올라서 좀 올라갔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갔어야죠. 25,900 정도까지 갔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정확하게 좀 보여주고 시장이 좀 따라붙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반등을 좀 유도를 했지만 어떤 중요한 저항대는 돌파하지 못하고 시장의 수급을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은
하지 못한 어저께 상승이었다. 특히 다음 주가 미국도 만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만기에 대한 시장의 모습이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겠죠. 그러나 만약에 오늘 상승폭을 내주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다음 주 만기가 정말 좀 위험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살고자 하는 미국장의 모습은 보여줬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한국은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까 합니다. 어저께 IMF에서 이 얘기를 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추경을 대규모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통화정책을 완화로 기조로 가져가야 될 거다. 자, 그 발언을 하면서 한국은행이 4달 만에 방향성을 잃어버리죠. 금리 인상을 못하고. 왜냐하면 4달 전에는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동결 상태 유지하고 있는데 추가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어려워지는 그 압박이 들어온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행이 갈 수 있는 길이 제한되죠. 근데 어저께 제시한 것 중에 하나는 추경에서 약 9조 정도 얘기했는데 이게 명목 GDP의 0.5%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정도 가지고 우리나라 현재 경제의 체감 온도를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은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9조 정도를 얘기한 상태가 나왔죠. 그리고 추가적 금리라면 거의 뭐 20조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금리 인상 전에 한국은행 분명히 추경을 먼저 하라고 할 거예요. 서로 공던지기를 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누가 앞서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해석해야 될 부분은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 만한 근거 자료를 받았고 정부가 추경을 밀어붙일 수 있는 명분을 받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석한다면 이제부터 시장이 이걸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건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보시면 시장은 뭔가 기대감을 줬을 때 시장이 올라가죠. IMF에서는 일단 돌을 하나 던져줬습니다. 시장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은행과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 수 있죠. 물론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수출도 또 소비도 또 투자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나오고 있죠. 경기선행지수 한번 올라서긴 했지만 3연속 이상 올라오는 모습이 나와야 되고 또 글로벌 시장의 미국이라든가 유로존이 이 부분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을 때 진짜다라고 본다면 지금의 모습으로 보았을 때는 이 기대치가 하나 좀 남아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 부분이 만약에 시장에 가시화됐을 때는 시장의 주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악재가 산적한 성 속에도 호재가 나왔을 때 시장은 호재 쪽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어저께 미국처럼 악재가 많은 상태에서 갑자기 지표가 좋아졌는데 그 지표가 뚱딴지 같은 지표가 좋아지면 주가 올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부분이 시장에 나타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내일장, 이제 내일 금요일이죠. 벌써 이번 주가 다 끝났습니다. 내일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일단 시장이 60일선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아랫꼬리가 3번이나 나오는 상황이 나왔죠. 자, 이런 상황이 나온다면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 마인드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오늘 외국인들이 동시호가에 매수를 해줬고 기관이 매도를 하는 양상이었지만 어쨌든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면서 외국인이 시장에 들어오는 거 아닐까 하는 기대감을 연출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시장이 MSCI가 중국 A주로 주식을 확대하는 그런 매수를 확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나라에 외국인 들어오는 게 한계가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장에는 착시 현상을 좀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어떤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수급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차트상으로 60일선에서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 4일 전에 월요일날 아랫꼬리가 생겼죠. 그 다음에 어저께 또 수요일날 아랫꼬리 생겼죠. 오늘날 마지막 아랫꼬리 생기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위로 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걸 보면서 접근하기는 좀 제가 좀 부담스럽다고 좀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위치가 이 후행 스팬상으로 보시면 올라오시는 공간이 제한돼 있어요. 지금 후행 스팬으로 올라오시는 공간은요. 맥스로 보이면은 지금 21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얼마였습니까? 2241포인트. 제가 2236포인트 라고 말씀드렸는데 장중에 돌파해도 종가상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렸던 지점입니다. 그 지점은 일목에서 아주 목표치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무너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여기서 바로 뚫고 거기까지 갈 것 같나라고 물어본다면 글쎄요라는 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반 경직성을 이평선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특히 61선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투자가들은 매수의 욕구가 생기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기준선 수평 구간 정도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역시 올라올 때마다 물량을 줄여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주봉 상태를 한번 볼까요? 주봉 상태를 보시면 제가 좀 이렇게 약간 넓게 보시면 추세선을 한번 돌파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봉상으로는요, 지난번에 그 2236이 아닙니다. 지금 주봉상으로는 2200 정도 잡힙니다. 그러니까 2236포인트는 지난번 고점이었잖아요. 지금 2200이 넘어가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봉에서는 목표치가 거의 다 찼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도 상당한 시간 싸움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이 현재가 제가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방어적 매매가 정말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 일봉에서 마찬가지로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가 시간적으로 며칠 정도가 남아있냐면요, 정확하게 14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14개면은 2주하고 4일 정도 되죠. 그러니까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 조정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현명한 대응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